네, 민주당 안에서 한동안 잠잠했던 대선 경선 연기론이 초선 의원을 중심으로 다시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에선 이준석 후보의 돌풍이 거센 가운데 이를 차단하려 낸 나경원, 주호영 의원의 경쟁 열기 또한 뜨거운데요. 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현 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럼. 자, 먼저 경선 연기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는데요. 지금 여권 내에서 사실 물밑으로만 논의가 되고 있다가 이번에 수면 위로 올라왔거든요. 초선 의원들도 이에 동참하고 있고요. 일단 그 대외적인 이유는 어떤 흥행 때문에 나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권리당원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도 그렇고 그 문제 제기를 하는 의원님들의 말씀도 실제 이제 일정상 보면 그 코로나가 여전히 9월까지는 이 상황이 지속될 거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고 예. 또 지금 일정대로라면 8월 14일부터 이제 순회 경선을 해서 9월 10일 날 후보 확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름 휴가하고 겹치는 문제가 있고요. 이런 물리적 상황상 아무래도 국민적 관심을 집중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물리적 상황 때문에 한계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 물리적 한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일부 권리당원하고 초선 의원 일부가 지금 문제 제기를 시작했는데 예. 그 권리당원이 이재명 지사의 지지자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지사의 지지자들은 어떻게든 빨리 이재명 지사가 후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일 거고 결국 이제 이재명 지사를 반대하는 측에서 어쨌든 경선 연기론에 이제 불을 지피고 있다고 봐야 하는데 그게 잘 될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재명 지사는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이제 이낙연 이제 정세균 후보가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될 텐데 과연 그 의원들부터 시작해서 문제 제기가 시작될 때 이낙연 후보 측에서 이 문제를 수용할 수 있을까? 예. 그 정도로 어떤 폭넓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번 선거에 임할까 이런 문제에서 의문이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이재명 지사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 주자들 간의 이해관계 의견은 좀 여기에 대해서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 연기를 하는 것이 좋은가, 현행대로 하는 것이 좋은가, 어떤 쪽이 더 유리할까요? 글쎄요,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그 경선 일정 자체가 선거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네. 먼저 확정된 후보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당선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정 자체가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되고 또 실제 대통령이 당선돼 승리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 변수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여러 가지 정책 고려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초에 이 당원에 이제 180일 전까지라고 규정돼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연기할 수 있기 때문에 당원 자체를 바꾸지 않아도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당원이 예정하지 않은 이제 정치적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이제 국민의힘의 이준석 후보의 부상이라든가 또 윤석열의 유력 후보가 또 입당하는 시점이 이제 그 전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런 상황들을 고려하면 아무래도 6월 이후 9월까지는 야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들이 집중될 수밖에 없고 특히 이준석 후보가 지금 예상대로 당대표로 당선이 된다면 그 이후에 펼쳐지게 될 어떤 그 국민의힘 혁신의 내용이나 과정들 이런 부분들이 성과적으로 비춰질 경우에는 저희의 어떤 대선 후보 경선이 묻힐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을 고려하면 불리하게 지금 정치적 계산만은 불리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근데 실제 대선 후보가 선출이 되고 당시 경선 과정에서 컨벤션 효과는 못 얻더라도 그 후보가 선출된 이후에 그런 정치적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면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해 가느냐가 이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시기 문제로 유불리를 따질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지금 이제 당내 후보들이 그런 상황들을 그 경선 과정에서 어떻게 대안을 제시하고 당원들의 선택을 받고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느냐 이런 부분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 가운데 이제 또 짚어볼 만한 것이 실제로 이른바 이준석 돌풍이라고 하는 것이 경선 연기론에 대한 어떤 판단을 내리는데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 이준석 돌풍에 대해서 민주당도 놀라고 있는 건 맞는데 그게 경선 연기를 해야 된다는 거하고 직접적 연결을 짓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준석 돌풍이 일어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도 젊은 층들을
대거 이제 후보로 띄우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든가 뭐 이렇게 연결되는 거지 경선을 뒤로 연기해 갖고 뭐 뭘 하자는 거냐 이런 그러니까 시기의 문제로 갈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명분이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예.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경선을 연기하는 게 효과적일 겁니다. 선거 전략상으로 보면. 예. 왜냐하면은 국민의힘보다 2달 전에 후보를 뽑아놓고 그러면 이제 그 2달 후에 이제 국민의힘은 한참 이제 경선을 하면서 흥행을 탈 텐데 예. 그랬을 때 이게 컨벤션 효과가 사라지는 상황이 될 것이고 뭐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 소위 얘기해서 빅3 외에도 뭐 이제 그 최문순 지사까지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한 5명의 후보가 또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후보들과 이제 토너먼트 방식으로 계속 하면서 국민의힘과 이제 그 일정상의 어떤 조율을 해 나가면서 이렇게 가는 것이 훨씬 더 전략적으로는 유리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이재명 지사 측 때문에 저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어서 여론 추이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요.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지금 내년 대선과 관련해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야당 후보가 당선이 되는 게 좋은지, 여당 후보가 당선이 되면 좋은지 물어봤더니 이제 야당 후보가 50%로 지금 화면에서 나오는 것처럼 절반을 차지했거든요. 특히 20대, 60대 이상에서 50%가 넘는 교체론이 우세합니다. 이런 여론 추이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뭐 이제 과거 사례를 그대로 대비하면서 위안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예. 대략 대선 1년 전, 뭐 300일 전쯤에 정권이 아예 성공적으로 이끌어오지 않는 한은 정권 교체 여론이 대부분 다 높았습니다. 근데 단적인 예로 들면 그 이명박 정권 때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부상할 때에도 보면 그때도 정권 교체 여론이 높았는데 예. 어떤 경우가 발생했냐면 박근혜 후보가 되는 것이 정권을 교체하는 선거 전략을 씀으로써 오히려 이제 야당의 존재가 묻혀버리는 이런 것도 있었죠. 뭐 약간 단일화 문제도 있었지만. 예. 근데 전체적으로 뭐 지금 상황 그리고 재보궐선거 이후에 아직도 민심이 회복되지 않는 상황이 그대로 반영돼 있다고 보는데 결국에 대선이라는 거는 과거 정권에 대한 회고적 평가라기보다는 실제 새롭게 대선 후보가 되려고 하는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각 당의 대선 주자에 대한 그 미래적 투표,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를 누구에게 맡길 것이냐를 고민하면서 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네. 예. 현재 지금 정권에 대한 평가나 정권 교체 여론만을 가지고 이게 그대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예. 각 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되고 그분들이 내는 정책이나 공약, 정치적 입장 이런 부분들로 새롭게 정권 교체 내지는 대선 후보의 지지율 추이도 재편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과거의 평가보다는 미래에 대한 선택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갑자기 이렇게 그 여론조사가 지금 50대 36이죠. 예. 갑자기 형성된 게 아니고요. 갤럽 조사에 의하면은 지난해 12월 4일이었을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데드크로스가 발생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지지율 역전 현상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이제 한참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의 갈등이 심할 텐데 그때 44대 41로 야권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전환된 이후에 지금 6개월째 이제 이 현상이 계속 진행되면서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난 4.7 재보궐선거 때는 거의 한 20% 이상까지 벌어졌었습니다. 그러다가 약간 좀 좁혀지는 추세인데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이 핵심적으로 내용을 들어가면 20대와 30대가 야권 후보를 지지하면서 이런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번 조사만 해도 보니까 30대가 46%대 46%로 팽팽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야권 후보냐 여권 후보냐의 문제에서. 그러니까 옛날에 30대는 정말 문재인 대통령 지지를 떠받치는 그런 층입니다. 근데 이 30대가 결국 부동산 어떤 민심 위반의 어떤 상황 때문에 결국 이제 야권 후보를 이제 지지하는 현상으로 이제 벌어졌다고 보는데 예.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사실 문재인 정부가 특별한 대책을 못 내놓고 있기 때문에 혹은 내놓은 대책도 실효적으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30대의 어떤 지지층이 계속 이제 야권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래서 이 당분간 이 현상은 계속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24%, 윤석열 전 총장이 21%. 이런 양강 구도가 지금 4개월째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뭐 이제 지표 여론 조사 결과에도 보듯이 이게 이제
각 당 후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자간 적합도를 묻는 질문 형태이기 네. 때문에 이제 후보들 간에 다 분산돼 있어서 특정 후보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거나 또 그렇게 됨으로써 어떤 추이가 형성이 돼서 특정 후보의 그 여론 지지율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데요. 예. 어쨌든 분명히 다른 거는 과거와 다르게 압도적 지지, 압도적이라고 하긴 그렇습니다만 적어도 30% 이상 지지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일종의 대세적 후보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예. 현재는 그 대선 판짜기 일종의 구도가 형성되는 시기이고 여당이야 이제 뭐 여당 지금 체제에서 별다른 큰 변화 없이 대선 후보 간 경쟁을 통해서 후보가 확정될 텐데 그 대선 투표라는 게 상대적이기 때문에 상대당 야권의 후보가 어떤 방식으로 어느 시기에 누구로 어떻게 결정되느냐가 또 여당 그 경선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어찌 됐든 결과적으로 지금 그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라든가 윤석열 그 후보의 지지율, 검찰총장의 지지율도 지금 상태에서는 이 추이가 유지될 것이지만 결국에 후보로 확정되고 이런 상황이거나 민주당 경선이 이제 치러지게 되면서 밴드웨건 효과처럼 특정 후보의 지지율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보고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 상황, 그 경선 구도 또 야권의 재편 여러 변수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한 앞으로의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일단은 양강 구도가 몇 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현재 상황 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렇죠. 뭐 우리 조기현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뭐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4개월째 20%대를 두 분 다 뭐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양강 구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불안정한 양강 구도라고 봐야 되겠죠. 결국 30% 보역을 못 넘고 있다는 거는 결국 여권에서의 그 이재명 후보는 과연 그 친문들이 전폭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면서 갈 것이냐 네.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야권에서 윤석열 후보는 과연 이분이 어디에서 정치를 시작할 것이며 과연 치열한 정치적인 검증의 문턱을 통과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갖고 사실은 약간 좀 불안해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30% 돌파를 어렵다고 보는 것이고 앞으로 이제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가 시작되면 몇 달 동안 엄청난 판의 변화 그리고 수없이 등락을 거듭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예. 그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주자의 탄생 이런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변화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방금 새로운 그 주자의 탄생도 언급해 주셨는데 사실 국민의힘 소속으로 유일하게 이준석 당대표가 이번 그 조사에 당대표 후보가 포함이 됐는데요. 객관식이 아닌 주관식 이제 이름을 직접 말하는 방식이었는데 이 후보가 처음으로 등장한 거는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이번에 그 이준석 후보의 그 당권 도전이죠. 이번에는 대권 도전이 아니고 당권 도전인데 엄청난 돌풍과 태풍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국민들에게 이제 이 조사 자체가 대권 후보 지지도 조사가 아니라 차기 정치인 조사거든요. 예. 그리고 갤럽 같은 경우는 다른 여론조사 회사는 그 후보의 이름을 불러주고 정해진 이름을 불러주고 몇 번을 택할 것인지를 묻는 거에 비해서 갤럽은 주관식으로 다 물어봅니다. 그러면 차기 지도자 누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누가 그냥 이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예. 이름을 얘기한 것 중에 다수가 나온 사람에 대해서 이제 퍼센트를 내는 건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준석 후보가 이렇게 퍼센트가 3% 나왔다는 건 열풍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예. 사실은 이준석 후보는 이번에 당권 후보뿐만 아니라 향후에 강력한 차기 주자로서 떠올랐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나라는 그 40세 이상만 대통령 후보에 출마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그것만 아니라면 또 다른 변수를 일으킬 수도 있다. 근데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거는 마치 40세 이상만 우리 헌법에 규정돼 있는 것이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만들어놨다. 그 젊은 사람이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인터넷에 많이 회자되더라고요. 근데 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40세 이상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수 이하는 출마할 수 없게 만든 것은 1952년 헌법 개정부터 된 것이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하고 상관이 없다는 점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예. 물론 앞으로 이거는 현재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더 낮게 기본적으로 저는 개정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자, 이준석 후보의 이 등장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실제 차기 대선 다가오는 대선에 출마할 수는 없죠 현행 헌법상. 예, 근데 그렇습니다.
적어도 이 차세대 지도자로서의 지위까지 이제 국민들이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게 보여지고요. 이게 지금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대표 후보까지 거론되고 있고 유력 후보자로 부상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차기 지도자로서 대통령감이다 이런 평가가 있을 수 있다 보고 그런 것이 반영돼 있다고 봅니다. 예. 예. 이준석 후보 이야기가 나온 김에 최근에 대구 경북 합동 연설회에서 이제 여러 후보들의 발언을 보면 아무래도 대구 경북이기 때문에 그런지 박정희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이준석 후보가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어떤 소신 발언을 또 내놓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이제 정당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사람들이 많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 내가 이 지역에 왜 어떻게 가까운지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하게 돼 있는데 이준석 후보는 젊은 정치인답게 완전히 차별화된 자기 소신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뭐 나경원 후보는 그 대구공항을 뭐 박정희 공항으로 이름을 바꾸겠다, 뭐 붙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그 여권에서 동남권 신공항, 그러니까 김해공항을 뭐 노무현 공항으로 이름 바꾸겠다라고 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많이 비판했지 않습니까? 근데 대구에 가서는 또 박정희 공항을 만들겠다. 이러한 논리를 이준석 후보는 구시대, 구정치의 패러다임으로 확 밀어버리고 새로운 자신의 소신과 패기를 주장한 것이라고 보고요. 저는 차별화된 연설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당장 어제 춘천권 유세를 했는데 그것만 보더라도 저는 사실 굉장히 놀라웠는데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인 주자들은 연설회장에서 그 지역과 얼마나 가까운지 자신이 그리고 문재인 정부 비판만 하면서 자기가 더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주장하는 건데 이준석 후보는 교육이라는 하나의 주제만을 놓고 자기가 정치를 하는 이유를 아주 담백하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처음 보는 저는 전당대회에서 처음 보는 연설이었습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정치를 해오면서도 그래서 이 젊은 정치인이 매우 차별화된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과거에 처음에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여론조사상에 올라가니까 전당대회가 합동 연설회나 토론회가 진행되어지면서 아무래도 좀 꺼질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지만 결국은 그동안 준비된 본인의 역량을 가지고 토론회와 연설회에서 계속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지층을 넓혀가고 있다. 이렇게 좀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준석 후보에 대한 발언들을 좀 짚어주셨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중에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어떤 정당하다라고 입장을 밝힌 부분은 좀 눈여겨보셨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뭐 이준석 후보는 뭐 탄핵 당시에도 찬성 입장이었고 탈당을 해서 이제 바른미래당을 창당을 해서 활동을 했었고 본인의 일관된 입장이죠. 그런데 이제 대구란 지역에 가서 그 소신을 이렇게 당당하게 밝히는 모습은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이준석 후보는 스스로 그런 걸 너무 잘 아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준석의 지금을 만든 것이고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유력 주자까지 올라선 게 된 것도 그 부분이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거침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근데 다만 그 이유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어제 제주 연설에서 내용을 보면 평소에 이러한 내용과 좀 다른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 탄핵이 정당하게 보는 이유를 뭐냐면 최순실 때문에 국정 운영 동력을 상실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탄핵의 이유는 명백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위반했다. 이게 이제 헌재 결정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행위가 법률에 위반되고 헌법에 위반됐기 때문에 탄핵된 거지. 그 원인이 된 그 최순실의 국정농단 때문에 탄핵된 게 아니거든요. 그걸 대통령이 관리하지 못하고 스스로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대통령이 된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인데 마치 최순실 때문에 억울하게 탄핵될 같은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평소에 말하는 이준석 대표답지 않은 해명이었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뭐 본인도 계속 얘기합니다. 사사롭고 개인적인 고마움은 풀어갈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정도의 고마움은 그런 방식으로 풀어야지 탄핵의 정당성을 얘기하면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네, 이준석 당대표 후보에 대한 그런 어떤 평가를 해주셨고요. 계속해서 이제 송영길 대표가 조국 사태 사과 이후에 민주당 내에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공세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조국 전 장관으로 인한 당내 분열이 아니라 외부의 적을 향한 어떤
그 겨냥해서 위기를 돌파하겠다. 민주당 내 그런 전략으로 풀이가 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뭐 메시지를 내시는데도 이제 항상 메시지 전략이라는 게 있는데 꼭 뭐 그런 차원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윤석열 그 전 총장은 야권의 유력 대선 후보로 구상이 돼 있고 예. 곧 뭐 국민의힘의 입당인 방식이든 다른 방식이든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언론 인터뷰라든가 그 측근의 입을 통해서 정치적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예. 그 내용 중에는 본인 가족, 뭐 장모와 관련된 비위 문제에 대해서 10원 한 장도 해를 끼친 적이 없다는 식의 발언이라든가 또 예. 정치 현안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정치적으로 잘못 해석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민주당으로서는 당연히 그거에 대한 비판을 하고 그런 부분이 국민들에게 잘못 전달되지 않도록 바로잡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 유력 대선 후보를 검증하는 차원도 있고 윤석열 총장이 과거에 해왔던 검찰총장으로서 그리고 최근 정치 행보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비판을 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 차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럼 민주당의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공세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송영길 대표가 지금 그 조국 사과를 한 이후에 이제 윤석열 총장에 대한 공세로 전환을 한 건데, 예. 그러니까 조국 그 장관에 대한 사과가 저는 굉장히 그러니까 부정확하기도 하고 또 불필요한 사과를 하면서 당내 분란만 오히려 야기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사과를 하려면 제대로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건 뭐 법적으로 문제는 없었지만 공정성에 뭐 문제가 있었다 이 정도. 그리고 윤석열도 뭐 동일하게 이렇게 조사해야 된다. 뭐 이런 메시지였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전에 이건 조국이 했던 사과와 또 이해찬 대표가 했던 사과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사과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과의 강도가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에게는 뭐 감동은 없고 그러면서 또 그 민주당 당내 어떤 조국을 옹호하는 세력들에게는 오히려 반감만 일으키면서 당이 좀 시끄러워지니까 이 상황을 윤석열에 대한 공세로 이어가려고 이제 전환을 하는 건데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을 뭐 민주당이 공세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뭐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높은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때리면 때릴수록 지지율이 올라갔던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민주당의 공세가 과연 먹힐까 이런 측면에서 좀 회의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현 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